이 교수의 영화 읽기로 클로이 자오 감독의 햄넷을 하겠습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작인 노마드랜드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상, 제일 최우수상을 받고 아카데미 영화제의 3관왕이었죠. 네. 엄청난 작품을 인정받은 작품을 예술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노마드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노마드라는 게 방랑자 그죠? 음, 불황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사실 이 영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중년 여성이 먹고 살기가 이게 직업을 갖기가 요새 힘들죠. 음, 제대로 된 기능이 없으면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병철의 필요사회의 한 영화화 같은 현대 지금 시대의 근로자들이 뭐라 그럴까 직장을 다니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 노마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음, 라는 주제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현실감 있게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정말 잘 가슴에 와닿게 말을 했거든요. 보여주고 그래서 그 재현 그렇죠? 음, 소설 리얼리즘의 소설 있죠? 그 재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노마 그러면 이게 그렇게만 잘 된 게 아니고 사상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엄청났죠 그때 진짜로 음, 엄청나고 그 국민의 몇십 퍼센트가 진짜 그런 대공황 사진 쳐보면 줄 서서 그 미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줄 서서 밥 요새 홈리스 우리 분들이 밥 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게 이제 존 스탄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로 대표적인 소설로 나와 있고요. 그런 게 또 언제 있었냐면 1960년대 그때 이제 제가 번역한 게 제케락의 길 위에서인데 그게 바로 그때는 좀 자발적인 노마드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 대한 반항, 히피죠.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그 소속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노마드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노마드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노마드가 돼버린. 그다음에 그게 1930년대라면 1960년대는 자기가 원해서 그죠? 체제 그 탈근대적인 근대적인 시스템을 국가 체제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죠? 그래서 탈근대적인 사상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는 뭐다? 1930년대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유주의 이 경제 체제가 번영하는 것 같지만 인류 전체가 사실은 1930년대의 그 경제공황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 라는 게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 이 얘기를 그 클로이자이 감독의 전 영화를 이렇게 길게 소개했냐면 이 클로이자오 감독의 그 연출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수 영화 읽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영화계 사람들,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특히 이 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사상이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영화계가 혼란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그 사상적인 생각을 좀 깊게 하게 하려고 이 영화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클로이 자오 감독이 굉장히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노마드랜드를 설명을 했던 거고 그거와 이어서 이 영화도 그런 게 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음, 정신이 한 편만 그랬으면 그냥 우연히 눈먼 고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그 시대 읽기, 정확하게 시대 읽어서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 이번에 나온 햄넷이라는 영화, 전기적인 사실하고 연결돼 있죠. 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1살 아들 햄릿을 진짜로 흑사병, 전염병에 잃고 그다음에 그 4년 뒤에 햄릿이라는 연극을 하게 되고 그 전에 물론 성공을 해갖고 좀 그 자기네 집도 크게 짓지만 그런 과정이 전기적으로 있고 그 나머지 상황을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했는데 내가 이 셰익스피어 얘기를 왜 했냐면 햄릿을 읽어보면요. 햄릿의 내용 중에 뭐 햄릿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겠지만 나중에 햄릿의 내용 중에 이 햄릿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유령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은 뭐 확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중국을 해요. 극중국 플레이인 플레이를 해서 그 연극 속에서 다시 연극을 하면서 그 클로디우스 삼촌이죠. 외삼촌. 친삼촌이죠. 삼촌이 그 범인인지를 확인하려고 그 눈앞에서 자기가 한 짓을 보게 해요. 연극으로.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그 연극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만난 장면이 길게 나와요. 햄릿이. 근데 그 대사예요. 클로이 자오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놀라운 감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셰익스피어 그걸 인용해서 말하는데 셰익스피어가 하라는 대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최고야라고 말한 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저기 이 1603년도 햄릿 대본, 그러니까 초판본이죠 완전히. 초판본 대본이 번역이 돼 있어 인터넷에 찾을 수 있어요. 이현우라는 분이 그 초판본을 번역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판본을 계속 인용을 할게요. 우리도 그 이제 나중에 그 초판본의 연극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햄릿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극단한테 어떤 작품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던 다른 이들은 확신에 차서 그 작품을 절묘한 솜씨만큼 대단한 절제를 가지고 쓰여진 탁월한 작품으로 간주했었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 작품은 대사의 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를 친 흔적도 없고 정직한 기법을 통해 동원해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다고 했지. 이 햄릿이라는 영화가 그래요. 절묘한 솜씨만큼이나 대단한 절제가 있었고 이 영화의 특징이 절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감격을 한 것 같아요. 또 조미료를 맛을 내게 조미료를 치는 적이 하나도 없고 정직한 기법을 동원해서 재미있으면서 진지하게 만든 영화 같아요. 음. 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최고야라고 설명했던 그거를 고스란히 자기 연출 의도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그 다시 쓰기죠 일종의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쓰기 한 사례가 과연 있었나. 음. 이번에도 이 클로이 자유 감독이 아카데미를 그 상을 여러 개 받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한다면 놀라운 성취라고 보여져요. 음. 그리고요, 거기에 배우의 지침도 나와요. 배우들한테 말한단 말이죠, 햄릿이. 이렇게 말해요. 늘 말하지만 배우란 그 시대의 역사이며 작은 축도 죽어서 몇백 명의 악평이 적히는 것이 살아서 저들의 험담을 듣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험담을 해도 그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매사에 절제된 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것도 기가 막히게 여주인공, 그치? 음. NSA가 한 여주인공이 통곡을 해야 될지 딱 한 번 울죠. 매사에 절제된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배우는 그 섹스피어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역사를 묘사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이 영화를 분석할 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클로이 좌이 감독이 이런 지침을 배우들에도 했던 거고 자기도 이런 지침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가 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 그 정도로 놀라운 영화였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어. 음. 우선 그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 숲속에서 이제 그 무tum지라고 하잖아요. 나무의 꼭대기 부분을 인제 지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카메라 구도로 이렇게 여러 번 보여줘요. 근데 그런 그 장면이 이제 뭔가를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 그 어떤 방식 같아서 그게 참 멋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그 아마도 야네스라는 여주인공의 어떤 어 의식 수준?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 차원이 이제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인제 어 야네스가 한번 인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애들이 이제 아프게 식사병 때문에 아플 때 그때 어 그 엄마라면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그니까 당연히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사실 그때만 해도 자식을 거의 소유물로 여길 때였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식을 어떤 그냥 그 뭔가 되게 고귀한 생명체를 이렇게 구하려는 그 그런 그런 태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야네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나타났던 게 이제 사실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또 그 이게 숲속의 마녀라고 막 사람들 소문이 막 그렇게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그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부모님 사연도 나오고 얼핏 나오고 지나가는데 사실 그게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부모님 사연하고 이 숲속에 이렇게 약초를 이렇게 자꾸 캐서 이렇게 좀 자연에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음 예예예.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첫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땅을 거꾸로 비쳐 내려가면서 음. 밑으로 쭉 내려갔는데 그 여자가 나무 뿌리 사이에 안겨 있는 듯이 누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음. 그 왜 상징적인 장면이냐면 아까 말한 그 하늘을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랑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 안에서 있지 않아요. 그 인간 세상의 한계 내에 있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 사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 부모 세대가 지금 이 셰익스피어가 누구냐면요. 영국의 르네상스를 연 사람이에요. 음. 영국의 르네상스의 아버지거든요. 음. 그 뒤집어 말하면 뭘 뜻하냐면
셰익스피어는 어느 시대에 살았다? 전근대 시대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가 근대시를 열어간 거죠. 문을 연 거죠. 근데 놀라운 게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이탈리아보다 더 잘 열은 거예요. 음. 어떻게 더 잘 열었냐면 이탈리아는요, 르네상스가 벌어졌는데 누구의 르네상스냐면요, 소수의 르네상스였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어쩌고 그랬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주 거부들한테 받았죠. 그 거부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식민제국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가문들이 어마어마했잖아. 그지? 피렌체, 뭐, 나폴리. 그게 다 하나의 도시국가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르네상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영국이 더 주도하게 된 이유가 영국은 섹스피어가 영국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 여러 세기 늦었잖아요. 그지? 몇백 년 늦었죠? 아주 많이 늦었단 말이죠. 이탈리아는 14세기면 이 사람은 16세기, 17세기잖아요. 그지? 음. 여러 해가 늦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세기까지요. 그 미들마치에도 나오는데 그 헨리 제임스 소설에도 나와요. 헨리 제임스 소설에 그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9세기 후반부의 소설에 여주인공이 그 이탈리아에 신혼여행 갔다 기절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의 흔적이 아직도 있는 거죠. 지금 음. 우리가 로마 가도 멋있잖아요. 음. 몇백 년 전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지? 엄청난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19세기까지도 그게 안 좁혀졌단 말이죠. 문화적으로, 그죠? 예술적으로. 그 정도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셰익스피어가 대중적인 연극을 통해서,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죠. 오픈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음.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는 인도랑 안 바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셰익스피어 이후로 근대 영어가 생겼어요. 그 전에 영어는 중세 영어를 우리는 잘 못 읽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옛날 이주시대 때 한국말 음. 읽으면 더 어려워요. 셰익스피어의 언어, 셰익스피어의 문장들은 지금 시대의 문장들이란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세종대왕 겸, 그죠? 세종대왕보다 더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지? 음. 그 파트너예요. 아네스가. 그러면 그 막강함이 느껴지죠. 음. 그 막강함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는 읽었어요. 그 아네스라는 사람이요. 그냥 한 여자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필적할 만한 뭔가 있단 말이죠. 그게 내 생각에는 진짜 아네스가 그런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셰익스피어 연기 잘 없죠, 그죠? 약간 비밀스럽게 사생활을 신비주의 잠깐 그때 신비주의가 아무 관심 없었으니까 신비주의 것도 없죠. 이 오빠하고 아네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죠. 음. 오빠하고 아네스하고 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오픈 더 마인드, 음. 오픈 더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세상을 열어가겠죠. 그지? 근데 이 오빠가 아네스는 어떠냐면요. 전근대 영성의 힘의 대가들이에요. 음. 약초, 마음 오픈 더 마인드의 원래 주문의 뜻은 뭐냐면 술 같은 거, 그지? 쑥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풀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그지? 내 친구는 그걸 밥을 먹지만, 응? 그런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반찬을 먹지만. 그러니까 정근대적 영성의 힘, 약초의 힘, 우리 같은 뭐야 한의학의 힘, 음. 한약의 힘, 그 정근대적이고 전통적인 힘이죠. 그 힘을 놀랍게도 그러면 그게 이제 부모 세대하고 같은 세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부모 세대도 정근대 시대잖아요. 이게 르네상스라면 정근대에서 근대 넘어가 부모 세대는 정근대일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세대에 있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부모하고 얘기가 대화가 되잖아요, 오빠는. 한니에스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한니에스는 섹스피하고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로 넘어가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지? 부모 세대는 당연히 여성 차별하고 출산 같은 거 차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내씨가 그래서 굉장히 당하죠, 계속해서. 그치? 출산할 때도 뭐, 그치? 네가 알아서, 맨 처음에 자기가 알아서 낳잖아요. 음. 나가자, 나가자. 그치?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죠. 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목숨을 걸고 애를 낳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그렇죠. 목숨 걸고, 정근의 시 때는 목숨 걸고 애 많이 낳았어요. 그치? 음. 우리나라 왕비들도 그걸로 많이 죽었잖아요. 애 음. 낳다가. 음. 그런데 놀랍게도 오빠는 아네스를 먼저 가진 못하지만 뒤따라가는 게 오픈 더 마인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오픈 더 마인드에서 뭐를 벗어났냐면요. 그 전에 있던 전근대적인 세계관을 벗어난 거죠. 그지? 음. 전근대에 있는 세계관이 뭐예요? 동물적 세계관. 물질적, 육체적인 차원 중심의 동물적 세계관. 전근대적 세계관. 그지? 부모 세대는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지? 거기 아들 죽은 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딸 둘은 남았는데. 그지? 음. 뭐 큰딸이 있는데. 그지? 애를 또 낳잖아요. 아들 때문에 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음. 그래서 아들하고만 노는 장면이 햄릿이 아들하고만 잘 놀잖아요. 그지? 근데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그런 전근대적인 세상 속에 있었어요. 분명히. 최근 얼마 전까지 한국도 그랬잖아요. 뭐 이건 뭐 옛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더 마인드 하는 게 있으니까 아네스가 이 섹스피어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죠?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빠는 그걸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 부모 세대는 그걸 전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면 지참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를 결혼시킬 때 뭐 돈도 좀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영국에서는 그 결혼하면 그거 브라우닝의 그 시에 보면 장시에 보면 어? 자기 그게 너무 긴데 그거 짧게만 얘기하면 자기 어린애를 갖다 데려다가 그죠? 결혼한 다음에 지자금 받고 어떻게든지 저 심리적으로 억압해서 죽이고 그죠? 그리고 또 지자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딸이 결혼하면 돈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결혼이었다고. 근데 섹스피어는 그때 무직이잖아요. 음. 부모가 동의할 리가 없죠. 오픈 더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지? 근데 아니었으면 오픈 더 마인드 돼 있는 사람이니까 섹스피어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음. 섹스피어도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숲속의 마녀라며. 그지? 그러니까 이제 숲속의 마녀라고 그럴 만큼 야외에서 이렇게 여자가 돌아다니고 약초 캐고 이러는 것이 별로 그죠? 음.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음. 1940년대까지도 마녀 사냥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음. 여자 혼자 돌아다니고 그런 이상한 짓 하면 그 마녀라고 취급받았단 말이죠. 그죠? 음.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숲속의 마녀라는 거는 결격 사유가 보통 결격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지? 그 섹스피어도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오픈 더 마인드. 그죠? 음. 그런 이 양쪽에 그런 어떤 그런 결합할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지? 그렇지만 아니에스의 용기는 대단한 거죠. 음. 설명이 조금 됐나? 음. 음. 그래서 음. 좀 근데 저는 인제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이게 어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장벽을 뚫고 둘이 사랑을 한 거잖아요, 셰익스피어랑 아니스랑. 근데 그 그 둘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는지 그런 설명이 사실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왜냐면 처음 눈 만나자마자 바로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그게 그게 섹스로 이어지고 그냥 바로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뭔가 그 그러니까 좀 급전개처럼 보여서 이게 납득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 세대들의 압박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대비가 돼 가지고 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사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열린 세계관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런 장벽을 뚫고 사랑해 가는 그런 성장 서사 이런 게 그 그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는 건 사실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네스의 어머니가 이제 출산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좀 무기력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는 셰익스피어를 무능한 놈이라고 한심한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하듯 뭐 육체적으로 폭력도 날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너무 그게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걸 뚫고 나갈 정도의 힘이라는 거를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엄청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좀 설득이 됐거든요. 근데 이 초반에 그런 게 좀 안 나왔어서 사실 그 아직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게 '내가 이해를 못한 건가? 왜 그렇게 아, 됐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초배 전개가 급한 건 맞아요. 근데 음. 그거는 그 뒤에 그 뒤에 과정이 너무 길어서 음. 할 수 없이 자른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직한 기법으로 어?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랑하는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고 알려지는 게 음. 무엇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그 과정, 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보여져요. 그 맞아요. 과정이. 음. 그래서 그 앞부분을 기계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이게 아니스가 되게 중요한 여자인 게, 섹스피어의 햄릿에 햄릿이 그래요. 엄마가 왜 그 삼촌하고 결혼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그때 이제 독백을 하는 게 유명한 말을 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 햄릿의 독백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여자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약한 자는 누구냐면 아니스라고 보여지진 않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섹스피어가요, 이 햄릿이요, 페미니스트들이 이 공격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오피리아하고 대화 하나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대화죠. 음. 오피리아가 그래요. 절 사랑하는 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햄릿이 오, 넌 날 믿지 말아야 했는데 수년에나 가버려. 이게 나중에 둘이 갈등이 좀 있을 때
연습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지? 여러 번 반복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캠릿이 셰익스피어가 화내는 장면으로 나오죠. 이, 앤 해서웨이의 이 아니에스가 감동적인 거는요. 그런 그 가부장제도에 억압될 수 있는 여자 둘이죠. 그지? 음. 오피리아하고 그 엄마. 그지? 음. 그 두 여자를 대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16, 17세기의 차별, 여성 차별, 심한 차별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근데 오피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지? 지금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할 만큼 오피리아한테 다정하게 대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햄릿은 다정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 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음. 지금은 피비린내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피리아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죠. 할 수 없이 그런 그 고뇌에 차서 하는 말이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냥 희생자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둘 다 엄마도 그렇고 오피리아도 그렇고 그죠? 음. 버트루드도 그렇고 오피리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 햄넷이라는 이 영화는요 정반대예요. 나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가부장제도가 탈근다의 가모장제도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엄마 중심 제도. 한국도 음. 솔직히 내막을 보면 그렇잖아요. 음. 이미 강호장 제도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고 나서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은지 의원이 얘기하는 첫 번째 장면 그거를 셰익스피어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아네스의 허락 이렇게 보는 게 기존의 그지? 음. 근대적인 어떤 근대까지의 어떤 그 낭만적 사랑의 어떤 남녀 관계라면 앞부분이 아네스가 주도한 사랑의 관계. 음. 왜냐하면 햄릿보다는 아네스가 더 많이 싸워야 됐잖아요. 음. 집에서 싸우고 나와야 됐단 말이죠. 그지? 맞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여자가 다 뭐 그 가족을 다 버리고 나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그죠? 음. 너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죠? 음. 가모장적인 어떤 힘, 그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족을 돌보고 그러는 장면을 보면 셰익스피어가 바깥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집에 오면 마누라한테 꼭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있었단 말이죠. 그지? 그 시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 당시 시어머니 엄청나잖아요. 음.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아들 치료하고 막 이런 와중에 아내한테 뭐라고 말 못 붙여요. 그지? 음. 그만해도 된다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는 게 아니라 수제나 큰딸이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맞아. 인식해야 된다고 말을 큰딸이에요. 수제나가. 음. 시어머니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식의 낭만적 그 사랑 뭐 고백하고 어쩌고 그런 걸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접근했는지 모르지. 거긴 그렇게 접근한 걸로 나오죠. 그지? 우리 여자는 할 수 없이 먼저 가서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가. 음. 그렇지만 그런 첫 번째 그런 어떤 그 프로포즈라고 그럴까? 프로포즈라고 그럴까? 그런 단계에서는 그 전통적인 관습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전혀 전통적이고 관습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게 셰익스피어 연극에 그게 깔려 있는 게 아닐까. 맥베스 부인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음. 맥베스가 왕이 되는데 약간 두려워하지, 그 저거 주저하잖아요. 그 내가 돼서 뭐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지.
왕 중에서 내가 다음에 왕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는데 그 부인이 보통이 아니죠. 그지? 맞아. 그래서 그 여자도 그때는 이상한 여자인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엔 그런 아줌마니 집 사고 주식 투자할 때 엄마들이 훨씬 더 세죠. 이번에 돈을 탈탈 털어서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그치? 가모장 제도가 이미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낸 거 아닐까. 나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음. 그래서 야네스가 중간에 어 그 시댁에서 나 임신했다고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되게 어 결혼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게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음. 대단한 여자예요. 되게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판이 깔려 있다면 그 판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판을 그래서 자기가 열어가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장면 또 하나가 이제 셰익스피어가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걸 바로 읽어내고 "저 사람 여기 계속 있으면 죽어나간다. 런던으로 보내줘야 누구한테 된다." 도움 받잖아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말할권이 없으니까 맞아요, 오빠를 맞아요. 통해서 셰익스피어 아버지한테 압력을 넣게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야네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전략이 다 통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셰익스피어도 극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런 주도적인 게 다 그려져 있어서 그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봤을 때 이제 사실 처음에가 아니라 그냥 영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영화 중반에 이제 나중에 그 런던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그 셰익스피어가 참 별 볼 일 없는 남자처럼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멋있게 고백해서 결혼한 사람 치고는 되게 뭔가 야니스의 집에 빚도 져 있는 상황이고 뭔가 금전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직업이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집에서 이렇게 이게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제나가 태어나서도 이제 집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생기긴 했다만 아직은 그 수준이지 뭔가 집에 돌아와서 가정을 잘 돌보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음 존재감이 없었달까? 남편인데?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인 것처럼 나중에 변하는 거예요. 런던이 이제 나오고 그게 의도가 드러나면서 햄릿이라는 그게 의도가 드러나면서 그게 싹 바뀌는 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니스의 어떤 주도성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리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인제 거기에 셰익스피어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그것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게 그 사실 나중에 그래서 좀 쇼크 먹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하겠지만 그래서 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이 원래 보통 나타나면 한 사람이 더 부각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 사람 다 그 그렇게 대등하게 이 사랑에 대등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중적 성과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져요. 음. 사랑을 하면 권력 다툼으로 보통 파워 스트러글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플롯이죠.
음. 여기서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음. 정직하게 진짜 정직한 기법을 통해, 그지?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진지하게 묘사를 하고, 그지?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탈근대 감호장 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탈근대 가부장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음. 그 대답을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가부장은 독재자죠, 한마디로. 그지? 음. 독재자였잖아요. 응? 음. 브레드 언어. 그래갖고 브레드 언어가 뭐예요? 빵을 갖고 오는 사람이죠. 음. 진짜로 그 옛날에 그 서양의 식탁에서는 빵이 아버지 앞에 있고 고기나 접시가 오면은 아버지가 썰어서 줬다고요. 진짜로 자기가 밥상을 갖고 온 거니까 그 정도의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 가부장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지? 그럼 지금 시대의 가부장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음. 그게 올려야지 둘이 부부가 제대로 된 부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랑 뭐랑 겹쳐져 있냐면 그 창작자의 고뇌, 음. 예술가의 고뇌, 그거까지도 절묘하게 겹쳐놨어요. 왜냐하면 그 가부장이 예술가니까. 그래서 멋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근대적인 남편은 어떤 사람이 최고예요? 다정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돈 벌어오고 다정한 사람. 음. 셰익스피어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음. 아들하고 칼싸움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저기 그 돌아가는데 절망해 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걸. 그 정도로 다정한 건 요새 아이들도 잘 없을걸? 그지? 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좋은 남편이에요. 단지 돈을 아직 못 벌 뿐이죠. 음. 그거는 육체 노동을 해서 그 뭘 손재주가 없으니까, 그지? 손재주가 있었으면 셰익스피어가 못 됐겠죠.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음. 그래서 다행히도 손재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가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다른 가부장의 모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집안의 리더가 엄마도 리더지만 아버지도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남자 그 가부장으로서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느냐 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게 햄릿이라는 연극 공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음. 셰익스피어로 이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된 거죠, 유명해져서. 음. 그 당시에는 셰익스피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엔 지금 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냥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지? 예수님도 뭐 있을 때는 선생님 그러고 살았다냐지 그 사람이 뭐 음. 되게 수억 명이 기도하는 그지? 대상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셰익스피어 거기서 셰익스피어 그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얼핏 알고 있는 그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를 거기다 대입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그 나중에 음. 대입은 해야겠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이거를 중첩적이죠. 그냥 부부 얘기, 그지? 하고 셰익스피어라는 그 위대한 작가의 얘기 두 개가 중첩적인데 그걸 잘 섞었으니까 클로이 자워의 이 감독 영화의 영화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거지만 부부 얘기도 제대로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음. 그게 뭐냐? 지금 시대의 가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의 가부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정리를 또 하겠지만 섹스피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섹스피어를 얘기하면서 같이 하겠지만 한마디로 딱 정해서 말하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어야 된다. 아들이 죽었어.
진짜로 집안의 기둥 같은 아들이, 그지? 부인이 절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지?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사랑하지는 않는 건 아니죠. 음. 그렇지만 관계를 이어갈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여자가. 강호장이라 그러지만, 그지? 이어갈 능력이, 그 포기를 해버린 거죠. 삶을 거의 포기해. 계속 숨쉬고 살아가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음. 그거를 이어가게 햄릿이라는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햄릿의 음. 공연이 뭐예요? 속마음을 보여준 거죠. 음. 그거를 정리하면 영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의 모델을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산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자면, 근대 시대 동안에는 경제적 능력 있고 다정한 남편이면 최고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거 갖고 모자라다. 그지? 음. 근대 가부장 제도에서 여자들이 고생했던 것처럼 그걸 벗어나서 근대 가부장 제도의 리더가, 그지? 삶의 리더가 되는 게 아네스가 해낸 삶의 숙제를 해내는 어떤 그지? 그게 음. 전반부의 숙제를 아네스가 자기한테 부닥친 삶의 숙제를 해내는 거죠. 그지? 아들을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러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모든 가는 걸 동원해서 약초 지식까지 다 동원해서 아무도 못하는 걸 해냈단 말이죠. 가무장으로서 또 한 번 뭐냐?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 음. 무너져가는 이 집을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집이 무너져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음. 지금 시대 우리 한국을 보면 무너져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지? 음. 왜냐하면 자식이 나가서 제대로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착한 아이들이 몇 명 돼요. 집안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지? 그걸 그러면 뭐 재벌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럼 돈으로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돈이 또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하나의 모델을 이번에 보여준 거다.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그래서 음. 그 사적인 흐름에서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으로 가고 있다. 라고 있습니다. 음. 이게 뭔가 음. 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여자의 사랑과 남자의 사랑이 이게 나타나는 방식이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그 사적인 방향을 담당하는 게 야니스였고 그 공적인 상황을 담당하는 게 이제 셰익스피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어 뭔가 어 어 거기에 뭔가 불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거는 저도 이제 여자로서 이제 좀 가정을 잘 꾸려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동시에 뭔가 그 내 돈 나도 내 돈으로 가지고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야 잘 살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야 떳떳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배경이 정근대 시대다 보니까 여자들이 집안에서 일하는 건 당연한 그런 문화였을 텐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영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인제 뭔가 뭔가 아네스가 하는 거랑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하는 거랑 둘 다 해야 될 것 같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그런 게 있어서 어 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 시대가 충첩돼 있어서 그래요. 시대 세계관이. 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시대는 전근대 저 지방 시골이죠. 네. 근데 나중에 나오는 저 셰익스피어가 있는 장소는 런던이죠. 런던. 도시예요. 그리고 그 패스트는 언제 생겼냐면 도시화되면 생긴 거예요. 음. 전염병이라는 게 모여서 살기 않으면 전염병 안 돌아요. 음.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가 되면서 전염병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때 런던에는 뭐 그 쥐들이 뭐 무지만이 돌아다녔으니까 음. 쓰레기 제대로 추구도 안 했을 거고, 그죠? 하수구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고, 하수구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하수구가 인류 역사상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거든요. 맞아. 그거 생기면서 수인성 전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많이 죽었다고요, 애들도. 그러니까 애 죽는 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옛날에. 음. 그러니까 이 근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글로브 시애터. 자, 그 극장에요. 그 극장에 꼭대기에 백스석에 귀족들이 있죠. 그지? 그리고 입석에 평민들이 있어요. 누가 더 부러워요? 이 평민들이 부러워요. 주인공은 손잡잖아. 음. 그지? 요새 같은 거기가 더 비싼 곳이잖아요. 음. 이건 뭐냐면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응? 이게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국가가 진짜로 형성되는 과정인 거예요. 예? 음. 조금 더, 그 얘기를 좀 더 하면, 햄릿이 옛날에 안 유명했어요. 놀랍게도. 이걸 부활시킨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왜 춘향전 안 유명했다 갑자기 유명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얀 코트라는 헝가리인가 학자예요. 그 사람이 책 제목이 Is Shakespeare Contemporary? 셰익스피어는 동시대인인가? 라는 책을 써요. 1980년인가 70년인가. 영국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춘향전이 지금 동시대 작품인가 이거죠. 그지? 우리 음. 계속 그러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죠. 그지? 이순신은 동시대의 사람인가? 지금 시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지? 음. 지금 이 클로이 샤오가 하는 것도 햄릿을 다시 쓰기잖아. 응? 그러니까 얀 코트가요. 그거를 총격을 준 다음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RSC,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 셰익스피어 왕립극단이 생겨 다시. 그리고 글로브 시애터가 최근에 부활했어요. 테임스 강변에 똑같이. 그게 지금 현재 부활된 그 극장에서 한 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막이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1603년도 햄릿 대본에 보면요. 1막 2막이 없어요. 장만 있어. 계속 바뀌는 거야, 장면만. 몇 장에서 뭐 17장까지 가더라고요. 줄줄이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클로이 자오라는 연극의 관점에서 영화의 관점에서 보면 탈근대적인 관점에서 근대적이고 전근대적인 걸 포괄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지? 근데 그 입장을 고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두 명으로 보면 그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할 때도 그걸 다 섞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어느 차원에서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지? 음. 근데 그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영화가 사랑에 관한 영화인 게 확실하다는 게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마지막 장면이요. 음. 마지막 장면에 햄릿이 독백을 해요. 그지? 음.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That's the question. 그걸 읽는 동안에 그 아네스가 햄릿의 속마음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고 배우를 잡지만 사실은 누굴 잡는 거예요? 햄릿 스스로를 다시 잡는 거죠. 응? 그게 뭘까? 그 설명을 지금 할까요? 좀 이따 할까? 지금 아주 길 것 같은데. 아 생각나는 거 다른 거 하고 그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은주 의원도 할 얘기 있을 것 같은 내가 나만 음 혼자 줄줄 얘기하면 되나 싶어서. 아니 저도 이제 질문 이제 하나하나 그냥 마지막 장면에 대한 것만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어 저는 음 이게 햄릿 그 햄릿 배우를 향해서 이렇게 야니스부터 시작해서 손을 이렇게 모으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게 그때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햄릿의 죽음에 관객들이 다 애도를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각화돼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참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햄릿의 내용이 복수극이긴 하지만 근데 그 이것이 뭔가 정치적인 어떤 대결 때문에 생긴 그런 어 그런 목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햄릿이 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햄릿이 아버지를 또 어떻게 보면 애도하다가 죽은 거라고 봐야 되는 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그 그런 영적 차원에까지 도달하는 그 이 극의 수준이 그 관객들한테 다 도달했다는 그 증거로 이제 다들 그렇게 손을 내민 것 같아서 그리고 어 이제 그게 나중에 그 무대 뒤에서 셰익스피어가 그 분장한 왕의 햄릿의 아버지의 분장을 유령 분장을 한 상태로 이제 엉엉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진짜 그 셰익스피어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 햄릿 극에서 그걸 같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어 참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이 마지막 극을 보는 내내 너무 막 이렇게 감동이 막 몰려와서 되게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제된 그런 정직한 눈물에 같이 눈물을 공감하고 흘렸던 것 같아요. 음. 미안한 얘기 두 가지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는 정치적이다. 네. 그런 말 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공동체의 신뢰와 공감을 음.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신뢰와 공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모으는 손자리. 그게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음. 그게 거기가 뭔지 아세요? 그를 통해서 대영 제국이 시작된 거죠. 영국의 탄생이죠. 근대 영국의 탄생 장면이에요. 멋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상상의 공동체가 영국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영국이라는 공동체 정도가 아니죠? 그게 근대 국가의 모델이잖아요. 맞아. 근대 국가의 모델이 생긴 장면이어서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음. 애도가 더 중요하죠. 근데 네. 애도를 해서 뭉치는데 그럼 애도가 뭐냐?
이 애도가요, 되게 중요한, 지금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데리다도 애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죽은 자기 친구나 뭐 동료에 대해서 애도의 글을 너무 많이 남겼고, 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애도 얘기가 여기서 정말로 멋있게,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인데, 음. 유령 얘기를 먼저 하면, 유령이 그래요. 그 천륜을 거스른 비열한 살인을 복수해다. 복수를 주장했어요. 응?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햄릿이 내 기억의 수첩에서 다 지워버릴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달리 보고 들었던 책 속의 모든 교훈들, 잡다한 지식들 모두 다 오직 모두 다 그리고 오직 당신에 대한 기억만 남기겠습니다. 일생일대의 과업인 거죠. 일생일대의 과업인 거죠. 이 일생일대의 과업은 얼마나 어려운 과업이냐면 친구한테 이래요. 이 우주 속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햄릿의 구절인데 이 우주 속에 호레이쇼 우리 학문으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네. 인간계를 넘어서는 그지? 유령이잖아. 유령이 인간계예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데리다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또 좋아하는 귀절인 Time is out of joint. 응? 마르크스 유령들에서 데리다가 한 말. 지금은 온통 뒤틀린 세상. 오 저주받은 운명아. 내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나다니. 여기까지는 햄릿 얘기예요. 이거를 다시 바꿔서 딱 보면 아들이 죽었어요. 음. 아들이 그 부부의 그 어떤 사랑을 이어주는 핵심 골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음. 사랑도 엄청난 위기가 있는 거죠. 그지? 아버지의 유령, 아버지의 전근대적 유령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지? 그런데 햄릿 영국이 하는데 플레이 인 플레이가 또 플레이가 나와요. 플레이 인 플레이 인 플레이 플레이 인 플레이 인 플레이죠. 그게 뭐냐면 그 섹스피어가 들어갔던 자리에 아들의 유령이 마지막에 나와요. 아들의 유령은요 전근대적 유령이 아니에요. 음. 근대적 유령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의 유령이에요. 이 부부는 근대 부부예요. 남 얘기가 아닌 거죠. 음. 그러니까 아버지 전근대 유령의 복수 요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복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수 대신은 뭘 요구해요? 제대로 된 애도를 요구하는 거죠. 제대로 된 애도라는 타임이즈 아웃 오브 조인트죠 또 그지? 응? 음. 근데서 살건 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다고 치고 말면 안 된다고. 장례식 치르면 안 된다고 그냥 치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응? 음. 근대에서는 물질적으로 그지? 육체적으로 죽었잖아? 그럼 장례식 치르고 행사 치르면 끝인 거야. 음. 그럼 참고 살아야지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사회잖아. 그죠? 근데 최근에 영성 시대는 그거 안 통하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질문하는 애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음. 플로이 자오의 이 놀라운 이 영화는 마지막에 아들의 유령이 정확하게 나옴으로써 이 영화가 애도의 영화라는 것. 그리고 이 애도가 부부관계,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 차원의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지?
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햄 셰익스피어가 아버지 유령이었던 사람이 펑펑 울고 엄마는 이쪽에서 울고 무대 앞에서 둘 다 울고 정확한 애도를 겪어요. 음. 둘이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애도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었거든요. 놀라운 거는요. 그거를 문자로 말했어요. 글로 말로 표현해줘요. 관객이 알도록. 그 알게 해주는 장면이 뭐냐?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유명한 독백이에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음. 그거를 이 아네스가 알아듣고 그 핵심을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는 아들, 보내는 건 아네스가 보내는 거죠. 아네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응? 남편은 들어가서 무대 뒤에 있겠죠? 그리고 무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보고 있잖아요, 아내를. 안 하고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 들어가서 죽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치? 음. 아내스 눈에 아들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를. 음. 영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치? 죽었는데 이제 드디어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독백, 핵심 독백이죠. 두 번째 독백이기도 하지만. 음. 죽느냐 사느냐, 그래, 거기에 핵심이 있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이거 그대로 읽어요, 길게. 음. 다만 그뿐, 그래, 그뿐이지. 아니, 잠드는 건 꿈을 꾸는 것.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죽음이란 꿈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대에 서고 그 미지의 세계에선 축복받은 이들이 미소 짓고 저주받은 이들이 비명을 지른다. 섹스피어를 보면 뭐예요? 그왜 중간에 섹스피어가 그 런던의 어디 강가 옆에서 음. 하려고 그러죠? 음. 그런 경험인 거예요. 음. 그걸 그 아네스가 알아들은 거예요. 남편도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을 생각하면, 음.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를 생각하면 죽는 게, 그래, 죽는 건 그냥 잠드는 건데 뭐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참아두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 하늘도 영혼이 있으니까. 하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믿을 수 없으니까. 하늘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아이언스가 알아챈 거죠. 음. 내가 죽으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자살하려 그러다 보니까 죽는 건 독백처럼 잠드는 거고, 잠드는 건 꿈을 꾸는 거고, 즉 미지의 세계가 있고 음.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나오고 좀 이따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것에 날아가느니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한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죽고 싶지 않아서 안 죽었다는 게 아니지. 응? 음. 설득력이 있죠. 음. 놀라운 설득력이에요. 왜 놀라운 설득력이냐면 이 섹스피어 극인데 섹스피어 부부의 대화처럼 들려요. 남편의 독백처럼 들려요. 그지? 남편의 고백처럼 들려요. 그리고 음. 그 고백은 아들 햄넷의 죽음에 대한 남편의 애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응? 아내 음. 아네스가 남편은 애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음. 자기보다 훨씬 깊은 애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음. 그지? 아네스의 불만은 그거였잖아요. 음. 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신은 가서 돈 벌고 일하냐? 응? 큰 집 음. 짓고 그런다고 바빠서. 알고 봤더니 자기는 자살을 생각은 안 했는데 아네스 자살 생각 안 했잖아요. 음. 햄릿은 진짜로 했다는 거지. 이건 진짜로 생각 안 했으면 이 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네스가 어떻게 해요? 남편의 그런 진짜 아들을 사랑했던 애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죠. 음. 이게요, 햄릿으로 다시 돌아가서 햄릿의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 영화에 안 나왔어요.
음. 근데 이 영화의 결론이 뭐라 그럴까? 결론 비슷하게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가 호레이쇼한테 한 말이고 또 하나가 타임스 아웃 오브 조인트고 세 번째가 이건데 참새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 결투를 하라고. 근데 그 1막부터 5막까지 이제 현대극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나누면 그 막으로 나누면 이때는 안 나누는데 그 맨 마지막 5막이 뭐냐면 그 1막부터 4막까지는 햄릿이 망설이는 장면으로 계속 보여요. 음. 5막에서 행동하죠. 뛰고 막 결투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 심리 상태만 있는 심리극처럼 보이는데 5막에 행동이 나와요. 결정적인 행동이죠. 다 죽이죠. 다 죽죠. 음. 그게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그게 특유한 점, 특이한 구성이에요. 셰익스피어 그 마지막 5막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그 관객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지? 마지막 행동을. 그 마지막 순간에 결투하자고 그러니까 호레쇼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데 약간 마음이 이상하다. 예감이 이상하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호레쇼가. 그거 뭐 왕자가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그걸 뭐 꼭 굳이 응? 신하랑 결투한다 그랬다가 그거 하면 뭐하냐. 괜찮다. 안 한다. 그랬더니 햄릿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위험이란 지금 와 있다면 나중엔 오지 않는 것. 참사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예정된 섭리가 있는 법이니까. 유령하게. 음. 유령과 함께 사는 법.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참산마다 떨어지는데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을 믿으면 그래요. 이거는요, 탈근대적이기도 하지만 전근대적이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놀라운 사람인 거죠. 음. 그 놀라움을 이런 것까지 말을 하자. 이건 줄거리에 늘 데가 없죠. 그래서 음. 아마 클로이 자오가 보고도 이거 쓰고 싶은데 안 썼을지도 몰라요. 너무 쓰고 싶은 말이었을 텐데 어쨌든 연결된다는 거, 그 주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섭리란 말은 정근대적이고 구닥다리 같은 말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시대, 영성 시대에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음. 저는 어 질문 다 한 거 같은. 해요. 한마디만 더 끝낼게요. 네. 어, 셰익스피어의 탈근대성에 음. 관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약간은 이기적이죠. 내가 배울 게 뭐 있나? 응?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걸 보면서 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분명히 군대 시대를 연 사람이죠. 음. 영국인들로 하여금 전근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 햄릿은 뭐예요? 근데 자아의식을 보여주죠. 나라는 의식, 그죠? 음. 그 자아의식을 보여주는 이 근대적인 이 근대 인간을 보여주는 그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그지? 우리는 뭐 커피 마실까 홍차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필름처럼 투비와나 투비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근대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쭉 분석한 건 뭐예요? 탈근대적이죠. 음. 프로이자오도 탈근대적으로 햄릿을 분석을 한 거예요. 영성사상의 측면에서. 그래서 그 영성사상이 정근대적인 약초군과도 통할 수 있는 부부로 그런 사상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근대가 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탈근대는 뭐고? 음. 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나는 내가 탈근대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은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근대적인 학교 모든 근대의 제도 뭐 가족 근대의 제도 전부가 흔들리고 있는 그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이거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른 세계관으로. 그래서 탈근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대의 완성일 수도 있다. 그죠? 근대 전통을 버리지는 않는다. 근데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는 부모하고 그 자녀 세대가 둘이 갈등이 있잖아요. 부모 세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음. 근대는 특징이 전근대를 부정하는 걸로 특징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특징이 그래요. 반발령 같은 거, 상투에 있던 머리 잘라라, 그죠? 뭐 이런 거, 제자 지내라 마라, 교회 개신교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게 근대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탈근대적인 특징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세대에 있던 걸 다 포함하면서 포괄하면서 갖고 간다는 거죠. 섹스피어의 탈근대성, 그래서 되게 어, 중요하고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섹스피어는 여전히 그래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섹스피어가 여전히 연극 공연 가면 계속 공연이 하고 있죠, 그지?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고전이다. 그러니까 어, 영화를 만들든 무슨 작품을 만들든 바로 이런 이유로 섹스피어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클래식 작품이다.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게 목표냐? 그럴 때 이런 섹스피어의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응? 목표로 해서 만들면 좋은 작품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붙입니다.